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이 공급 프로세스에서 공급 프로세스가 여러 개의 세부적인 단계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 각각의 처리 능력이 불균형하게 되면 과연 우리 전체 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공급 프로세스의 불균형이고요. 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음과 같은 사례를 하나 가져와서 얘기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 그림에서 보시는 저 제품은요, 일종의 아이들이 타는 킥스쿠터인데요. 저 제품의 이름을 뭐 주터라고 하는 어느 제품이 있다고 칩시다. 저 제품의 어떤 수요를 한번 1년 동안 발생하는 수요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주로 아이들의 선물로 주로 사용되니까 이제 뭐 겨울철을 대비해서 10월, 11월 요때 아마 수요가 가장 늘어나고요. 뭐 봄을 막 지나는 이때는 막 수요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네요. 즉 수요가 아주 급격하게 변하는 1년 동안 그런 제품의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수요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공급 프로세스가 이렇게 급격하게 우리 공급의 능력도 이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대목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요. 자,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죠. 현재 저 주터라고 하는 킥스쿠터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장비들을 사용해서 뭔가 다음과 같은 작업이 일어난다고 봅시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작업, 두 번째 작업, 세 번째 작업. 지금 각 그 킥스쿠터를 만드는 공정을 지금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자, 이러한 주터의 조립 공정은요, 지금 현재 세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세 명의 작업자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처리 시간은 다음과 같아. 즉, 첫 번째 작업자가 맡은 일의 양이 있고 두 번째 작업자가 맡은 일의 양, 세 번째 작업자가 맡은 일의 양이 있을 텐데요. 그 일의 양이 다음과 같다고 칩시다. 자, 첫 번째 작업자의 처리 시간은 1유닛당 13분. 즉, 킥스쿠터 한 대를 만드는데 13분의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일이 끝나면 두 번째 작업자로 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11분만큼의 일을 하고요. 그 작업이 끝나면 세 번째 작업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작업자가 8분 동안 일을 해서 이제 완성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유닛당 13분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만약에 처리 능력으로 한다면 처리 능력은 다시 한번 캐파시티는 뭐죠? 단위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이니까 이 단위가 좀 역수로 바뀌어야겠네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바꿨어요. 1분에 몇 개. 이걸 역수를 취하니까 0.0769 유닛을 1분에 만들 수 있다. 숫자가 좀 어려우니까 1분을 1시간으로 바꾸면 대략 4.6개 정도 첫 번째 작업자가 처리를 할 수 있군요. 두 번째 작업자는 같은 논리로 해서 시간당 5.45개. 세 번째는 시간당 7.5개. 누가 바틀렉인가요? 가장 일 처리 속도가 늦은 첫 번째 작업자가 바틀렉이 되겠네요. 병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첫 번째 작업자도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해서 13분이 걸리는 거고요. 두 번째 작업도 여러 가지 일을 해서 11분 걸리고 뭐 8분이 걸리고 이런 상황인데 현재 이 전체 프로세스의 처리 능력은 즉 단위 시간당 몇 개의 킥스쿠터를 만들어낼까요? 바틀렉에 해당하는 시간당 4.6개 즉 가장 작은 캐파시티가 바로 전체 이 공정의 프로세스의 캐파시티, 처리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당 4.6개를 만든다는 분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제부터 예를 들어 나는 우리 킥스쿠터 1000대를 만들어야 한다. 과연 나에게 필요한 시간은 얼마만큼인가?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답해야 될 때가 있겠죠. 수요가 막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1000대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지? 이런 정보가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상황을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보죠. 완성품 재고, 즉 FGI라는 것은 Finished Good Inventory라 그래서요. 완성품을 말하는 거고요. 제공품 재고, WIP라는 것은 Work in Process, Work in Process라 그래서 프로세스 안에 있는 일의 양, 제공품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즉 프로세스가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는 데에서 이 제품을 100대를 긴급 주문받았다네요. 이 주문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일단 상식적으로 지금 가장 쉽게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이 100대를 x라고 한다면 그 x 나누기 흐름률을 하면 대충 계산이 될 것 같아요. 즉 x대 나누기 흐름률이라는 건 뭐죠? 단위 시간당 몇 대를 만들어낸다는 뜻이니까 흐름률을 나누면 방금 그 스쿠터가 시간당 4.6개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100대 나누기 4.6 해서 21.666 hours, 26.666 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맞을까요? 일단 직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답은 어떤 답인가요? 우리 공정이 계속해서 지금 물건을 만들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이 답이 맞죠. 근데 만약에 방금 문제에서 나왔다시피 프로세스가 텅 비어 있으면 이 계산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때 우리는 제일 첫 번째 제품이 처리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분석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작업자 중심의 프로세스냐 아니면 기계 중심의 생산 라인 프로세스냐. 자, 작업자 중심 같은 경우는요. 텅 빈 프로세스를 첫 번째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각각의 시간을 더하면 되겠죠. 첫 번째 작업자가 아까 13분, 두 번째 작업자가 개당 11분, 세 번째 작업자가 개당 8분이 걸린다고 얘기했으니까 다 합치면 32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첫 번째 제품이 이 프로세스를 통과할 때. 그리고 첫 번째 제품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연속적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기계 중심의 생산 라인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업자 1, 2, 3가 있는데 마치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이때는 어떨까요? 이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라는 건 하나로 정해져 있겠죠? 누구에게 맞춰져 있을까요? 가장 속도가 느린 병목에 맞추어서 그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겠죠. 자, 다시 말하면 이 병목에 해당하는 이 13분이라는 시간에 맞춰서 이 속도가 이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니까 사실은 작업 1도 13분 걸리고 작업 2가 11분 만에 걸린다고 할지라도 컨베이어 벨트가 13분 만에 이게 돌아가는 속도니까요. 사실은 13분, 13분, 13분의 시간을 요구하게 되겠죠. 즉 프로세스 단계의 수 3에다가 병목 공정의 처리 시간 13을 곱해서 총 39분이 흘러야지 첫 번째 제품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기계 중심 생산 라인과 작업자 중심 생산 라인에서 첫 번째 제품이 흐르는 데 대한 시간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비어있는 프로세스에서 X대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품이 생산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먼저 고려하고 그 다음부터는 연속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X-1대를 단위 시간당 몇 대 생산할 수 있느냐 이것을 나누면 X-1대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봤던 우리 작업자 중심 생산 라인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제품이 세 작업자를 거치는 데 걸렸던 시간 13분, 11분, 8분 합해서 32분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단위 시간당 0.0769분이 걸리니까 이렇게 시간이 계산될 수 있겠죠. 기계 중심 라인은 아까 봤듯이 병목 공정을 3번 그 병목 공정의 속도에 맞춰서 물건이 컨베이어 벨트가 도니까요. 3 곱하기 13분에서 39분에다가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시간이 구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연속 흐름 공정, 우리가 continuous process flow, continuous flow라고 부르는데 연속 흐름 공정에서는 조금 다른 수학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x 대신에 x-1이라는 식 대신에 x를 넣었을 뿐인데 이건 뭐 특별한 대단한 얘기가 아니고요. 즉 x를 하나 x-1로 하나 별 차이가 안 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를 추출해서 서울에 있는 주유소까지 예를 들어 파이프라인을 연결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서 원유 3천만 톤을 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게 관심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먼저 예를 들어 1리터의 어떤 석유가요, 원유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발해서 한국까지 서울까지 올 때 첫 번째 리터 양만큼 올 때의 시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 이후에서부터는 그냥 계속 물 흐르듯이 정말 원유가 흘러서 나오겠죠. 그때 X 리터냐, 그러니까 3천만 리터냐, 아니면 3천만 리터에서 1리터를 뺀 것을 넣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즉 첫 번째와 이 두 번째 이 항목들 구분해서 보는 것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뭐 정확한 거의 정확한 이 x나 x-1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답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조금 새로운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노동량이라는 용어를 좀 설명할까 합니다. 노동량이라는 것은 이 제품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투입되었던 처리 시간의 합을 말하는 거고요. 아까 봤던 우리 그 주터라는 킥스쿠터가 첫 번째 작업자가 13분, 두 번째 작업자가 11분, 세 번째 작업자가 8분만 소요하면 첫 번째 제품이 나오는 거였어요. 즉 실질적인 이 제품을 만드는 데는 총 32분만 투자하면 제품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였죠. 자, 이때 이 32분을 우리가 노동량이라고 레이벌 컨텐츠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좀 가정을 하나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작업자 세 사람이 있는데요. 각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 시간당 12불. 다른 말로 하면 분당 0.2불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주당 작업 시간이 35분. 그 다음에 프로세스 처리 능력은 아까 우리가 같이 봤었죠? 세 사람이 작업하니까 그 바틀렉 첫 번째 작업자 때문에 하여튼 시간당 4.6 유닛, 즉 일주일에 162 유닛을 처리할 수 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현재 수요는 우리는 지금 시간당 162개의 킥스쿠터를 만들 수 있는데 현재 수요가 125다. 즉 프로세스의 처리 능력, 캐파시티보다 수요가 작네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수요 제약적인 프로세스가 될 텐데요. 자, 수요 제약적인 프로세스가 되었다. 자, 이때 과연 이 킥스쿠터 한 대를 만드는데 우리는 얼마만큼의 인건비를 지금 투자한 셈이 될까요? 자, 그 질문은요. 먼저 방금 우리가 봤던 노동량, 레이벌 컨텐트 기반의 계산을 한번 해보죠. 가장 간단해요. 아주 쉬워요. 아까 한 대 만드는데 첫 번째 작업자가 11분, 두 번째 작업자가 죄송합니다. 13분, 11분, 8분 들어죠. 그래서 총 32분. 그런데 분당 0.2의 인건비를 준다고 아까 우리가 가정을 했으니까 총 한 대당 6.4불의 인건비가 투자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뭐 직접 노동 인건비라는 개념으로 부릅니다만 자,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지금 돈을 쓰고 있나 볼까요? 회사 입장에서 단위 시간당 총 임금, 우리가 단위 시간당 이 세 사람의 작업자에게 주는 임금이 있을 거예요. 즉 지불한 돈 총 금액에다가 그 시간 동안 만든 물건의 양을 나누면 제품 한 대당 얼마만큼의 인건비를 우리가 소요했나 나오겠죠? 자, 얼마만큼 썼나 한번 볼까요? 세 사람에게 시간당 12불의 임금을 주면서 주당 35시간씩 일을 시켰다. 그럼 첫 번째 이 계산이 일주일 동안 쓴 총 인건비가 될 거고요. 그 일주일 동안 몇 개 만들 수 있다고요? 수요의 양만큼 만들었겠죠. 125개. 그랬더니 개당 10.08불이라는 인건비가 투자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던 노동량 기반의 인건비는요. 대당 6.4불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당 10.8불을 주고 있어요. 자, 저 두 숫자는 왜 차이가 날까요? 저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발생한 걸까요? 저 차이, 대당 3.68불이라는 차이가 났는데요. 지금 왜 이것이 현실적인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쓰고 있는 거죠? 인건비로서. 자,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유효 시간이라는 개념을 조금 명확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영어로는 idle time이라고 하는데요. 생산되는 제품 한 대당 얼마나 많은 비생산적인 시간이 지금 소모되고 있는가. 자, 이것을 측정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이클 타임이라는 개념을 한번 또 소개해야 됩니다. 자, 다 같이 사이클 타임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사이클 타임. 사이클 타임. 사이클 타임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1 나누기 흐름률입니다. 즉, 좀 이따가 사이클 타임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사이클 타임은 어느 프로세서 제품이 한 대 나와요. 그 다음에 좀 있으면 기다리고 있으면 그 다음 제품이 나오겠죠. 또 기다리면 그 다음 제품이 나와요. 즉,
제품이 나오고 하는 그 사이사이 시간이 바로 사이클 타임이에요. 자, 이 사이클 타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조사를 해보죠. 자, 작업자 1, 2, 3가 있고요. 자, 각 작업자의 처리 시간. 아까 각 작업자의 지금 빈 셀이 많은데 간단합니다.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보죠. 각 작업자의 처리 시간은 첫 번째 작업자는 한 대당 13분, 두 번째 작업자는 11분, 세 번째 작업자 8분 걸린다고 했어요. 각 작업자의 처리 능력은 어떻게 되나요? 이 숫자를 역수로 바꾸면 되겠죠? 1분당 13분의 1유닛, 그러니까 시간당 4.61,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첫 번째 작업자가 바틀렉이라고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프로세스 처리 능력은 어떻게 되나요? 누가 병목이죠? 첫 번째 놈이 병목이죠. 그래서 병목에 의해서 결정난다는 거죠. 세 값 중에 미니멈, 즉 4.61개만큼 한 시간에 이 공정은 생산해내겠죠. 자, 그렇다면 프로세스의 흐름률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은 처리 능력, 캐파시티고요. 밑에는 흐름률, 플로우 레이트입니다. 어떻게 차이 나죠? 수요가 주당 125개예요. 다시 말하면 시간당 3.57개. 프로세스의 캐파시티는 시간당 4.61개. 그 둘 중에 작은 걸 선택하겠죠. 흐름률은. 그러니까 시간당 3.57개만큼 물건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프로세스 사이클 타임은 얼마냐? 시간당 4.57개만큼 나온다. 다시 얘기하면 한 개 나올 때마다 그 사이 시간이 이것의 역수 3.57분의 1아워마다 제품이 한 대씩 나오겠죠.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제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8분을 기다리면 그 다음 제품이 나오고 매 16.8분마다 한 대씩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이 사이클 타임이에요. 매 16.8분마다 한 대씩 나오면 자, 첫 번째 작업자는 작업 시간은 13분이에요. 그런데 16.8분마다 제품이 이렇게 작업자를 이동하겠죠? 즉, 첫 번째 작업자는요. 그 사이 시간만큼 매 16.8분마다 물건은 하나씩 나오는데 작업자는 13분 만에 일이 처리 끝나니까 작업자는 매 유닛, 매 제품 하나하나마다 3.8분씩 아무 할 일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작업자는 같은 논리로 하면요. 16.8분 나누기 11분 하니까 5.8분이고요. 16.8분에다가 8분을 빼니까 8.8분. 그래서 각 작업자의 활용률도 지금 첫 번째 작업자는 시간당 4.61개를 처리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플로우 유닛이 3.57개니까 77%의 활용률. 이 친구는 65, 이 친구는 47%. 자, 지금 우리가 발견한 것은 뭐냐? 각 작업자마다 쉬는 시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각 작업자의 유유 시간. 첫 번째 작업자는 제품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한 대 나올 때마다 3.8분을 쉬고 있고요. 두 번째는 5.8분, 세 번째는 8.8분을 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각 스쿠터 한 대당 총 쉬는 시간, 총 유유 시간이 얼마인가요? 각각이 작업자 1번은 3.8분을 쉬고 두 번째는 5.8분을 쉬고 세 번째는 8.8분을 쉬었어요. 즉 총 한 대를 만들 때마다 18.4분만큼 사람들이 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쉬는 시간에도 지금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시간당 12불이라는 값과 개당 18.4분을 쉰다라는 것을 곱하니까 분당 3.68분을 쓰고 있네요. 바로 이 차이가 아까 우리가 봤던 노동량에 기반한 제품 한 대당 인건비와 직접 인건 노동비를 이용해서 계산한 값의 차이가 바로 저기에 있었군요. 결론은 사람들이 유유시간, 즉 쉬고 아무 일도 생산하지 않는 비생산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얘기죠. 추가적으로 그냥 평균 노동 활용률이라는 값도 한번 살짝 보면요. 평균 노동 활용률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동량 나누기 그것을 하는데 총 보낸 시간, 즉 실질적인 노동의 시간, 노동량에다가 유휴시간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2분을 일했지만 32분에다가 18.4분 노는 것까지 합치면 총 평균 이 공정의 노동 활용률은 63.5%가 됩니다. 이것은 아까 각자의 활용률을 평균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방금 우리가 봤던 경우는요. 수요가 우리 전체의 캐파시티, 처리 능력보다 낮을 때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플로우 레이트, 흐름률이라는 것이 수요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었을 때의 상황이고요. 자, 다음 얘기는 좀 수요를 한번 늘려보죠. 늘리면 어떻게 되나요? 앞서 봤을 때 그 작업자 1, 2, 3가 활용률이 큰 차이를 나타냈죠. 즉 작업자들의 심한 불균형이 있는 거고요. 이런 불균형이 생겼던 이유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때문에 이런 것이 더 심해졌는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좀 노력을 취해봐야 되는데 먼저 수요가 늘어난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인식을 하고 넘어가죠. 이번에는요, 수요가 좀 늘었어요. 즉 일주일에 200유닛, 아까는 일주일에 125였는데 이번에 일주일에 200이 됐다 칩시다. 다른 말로 하면 시간당 5.714개.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처리 능력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수요가. 그러면 처리 능력 제약 프로세스가 되겠죠. 이 그 테이블을 똑같은 테이블이에요. 똑같이 테이블을 하는데 수요만 변화시켰을 때 과연 뭐가 변할까요? 빨간색 부분만 변합니다. 자, 각 작업자의 처리 시간은 다 똑같아요. 아까 봤던 거하고. 그래서 각 작업자의 처리 능력도 똑같고요. 프로세스의 처리 능력은 시간당 4.61개를 생산할 수 있는 처리 능력을 가지게 되었죠. 자, 실질적인 프로세스 흐름률, 플로우 레이트는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주당 200개가 됐어요. 시간당 5.714개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흐름률은 수요하고 프로세스 처리 능력, 작은 걸 선택해야 되니까 프로세스의 처리 능력만큼 실질적인 플로우 레이트, 흐름률이 결정되겠죠. 그랬더니 사이클 타임이 변합니다. 사이클 타임이 1 나누기 이 새로운 흐름률 4.61로 나눠지니까요. 매 유닛마다 13분, 즉 13분마다 한 대씩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제품이. 그렇게 되니까 작업자 유효 시간이 13분마다 한 번씩 그 다음 작업을 하는 거니까요. 첫 번째 작업자 13분 걸렸는데 13 빼기 13 하니까 0 됐고 이 친구는 2분, 5분의 유효 시간을 가지네요. 유효 시간이 좀 줄어드네요. 그래서 활용률도 좀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병목에 해당했던 이 친구는 활용률이 100%가 됐겠죠. 지금 현재 이 분석에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평균 활용률 전체적으로 높아졌어요. 82%로. 그리고 직접 노동 인건비가 어떻게 되나 봅시다. 단위 시간당 총 임금 일주일에 이만큼의 돈을 줬어요. 3명에게 단위 시간당 12불, 그 다음에 일주일에 35시간. 이만큼의 돈을 줬고요.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흐름률이 늘어났죠. 161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직접 노동 인건비로 계산을 해도 한 제품당 7.8불의 만큼의 인건비를 준 겁니다. 아까는요 10.08분이었어요. 제품 한 대당 인건비가 줄어들었죠. 이것은 우리가 뭔가 한 조치를 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수요가 늘어나서 시장의 상황이 좋아져서 지금 직접 노동 인건비가 줄어든 경우죠. 수요의 증가는요, 작업자들의 노동 활용률을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직접 노동 인건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지금 발휘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작업자들 간에는 노동 활용률의 차이가 있어요. 아까 보셨던 이 슬라이드에서요. 100%, 84%, 61%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심한 불균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대목인데요. 생산 라인에서 작업자들의 이러한 심한 과업량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자, 라인 밸런싱이라는 어떤 기법을 좀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봤던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요. 자, 오늘 공부했던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다음 시간에 얘기할 라인 밸런싱, 즉 생산 라인에 존재하는 여러 구성 요소들의 과업의 양을 비슷하게 유지하자. 뭐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리 시간에 대한 얘기였어요. 즉 여러 단계별로 여러 작업자가 나눠져 있을 때 이 과업이 그 작업자에게 들어갔을 때 그 작업자는 그 과업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소요하는가. 자, 이것이 프로세싱 타임, 처리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작업자가 일을 끝내면 그 다음 작업자에게 넘어가서 그 처리 시간을 또 보내고요.
또 끝나면 그 다음 작업자에 가서 처리 시간을 보내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노동량, 레이버 컨텐츠라는 것은 각각의 작업자가 실질적으로 보내는 처리 시간의 합. 즉 쉽게 얘기하면 이 제품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는 몇 시간의 일이 필요하느냐, 그런 질문이 되겠죠. 그 질문에 답한 것이 바로 레이버 컨텐츠고요. 그래서 각각의 작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비해서 왜 우리 수요와 캐파시티의 관계 때문에 흐름률, 플로우 레이트이 변화하죠. 그 변화하는 플로우 레이트 때문에 각각 작업자의 활용률이 변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공정 전체의 평균 노동 활용률도 이제 결정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노동량을 근간으로 해서 계산을 했던 제품 한 대당 소요된 인건비, 그것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위 시간당 임금의 양을 결정해서 주고 그 단위 시간 동안에 몇 개의 물건을 만들었느냐, 그 두 개를 이용해서 계산한 제품 한 대당 임금비가 얼마나 들었는가, 그 차이가 있었죠. 그 차이의 이유가 뭐였을까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추적해 봤는데 알고 봤더니 이 프로세스라는 것의 특징으로 인해서 각 작업자가 일정 시간의 유휴시간, 즉 아이들 타임, 아무 짓도 안 하고 보내는 시간들이 존재하더라. 그 각 작업자는 최선을 다하지만 프로세스의 구성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되고 나면 작업자는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인건비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스토리가 뭐가 될까요? 최대한 그 작업자가 아무런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 그 유휴 시간, 즉 아이들 타임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 줄이려는 노력이 바로 일종의 노동 활용률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작업이 됩니다. 즉 누구는 열심히 일하는데 누구는 일하지 않고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거하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라인 밸런싱이라는 개념을 제가 다음 시간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라인 밸런싱의 이해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줄로 압니다.